첫 번째 한 랭킹은 별의 순간이냐 아니면 벌의 순간이냐.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정말 이렇게 인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경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이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통보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완판으로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을 떠난 윤석열 전 총장의 다음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당장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일반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하나는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야당 사람이다, 야당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야권의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뭐 야인이 됐으니까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영일 평론가님. 네. 넉 달 전만 해도 윤 총장과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야권 인물이다. 그래서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 지금 영상으로 쭉 그간의 일정을 정리해 주셨지만 예. 저 밑바닥엔 뭐가 있냐면요. 그동안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보시면 야권의 1위 인물이 누구예요? 뭐 이 숫자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 윤석열 당시에는 현직 검찰총장이었어요. 당시는 야권 후보는 아니었지만 야권 후보 아니었고 예.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그때는 지금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자, 윤석열의 지지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실제로 선거에 나올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의 강한 대립각을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린 우리대로 열심히 준비해야지 했는데 이제 재보선은 한 달여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도 지금 제3지대 인물하고 단일화 숙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미 정치인이 됐어요. 사표가 바로 출사표로 읽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표가 출사표다. 예. 예. 이게 법조 기자는 사표라고 쓰고요. 정치부 기자는 출사표라고 쓰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치인이에요. 그럼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보선도 제3지대와 제1야당이 단일화를 기호 2번이냐 4번이냐를 두고 다투는데 만약에 내년 대권을 앞두고 제3지대에 또 강력한 인물이 하나 포지셔닝이 되면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빨리 흡수해야 한다.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사퇴해야죠.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든가. 근데 정치를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보면 사실은 수많은 전문가들은 정치한다. 이미 선언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허수가 실수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 거고요.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을 극찬하던 여권 인사들의 입장도 180도 달라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 과대망상 수준입니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반짝반짝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후한무치한 분이죠. 오랫동안 한직에 밀려있던 사람을 가진 반대에 무릅쓰고선 검찰총장을 크게 썼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은인 등의 칼을 꽂고 공적 의무도 버리고 이렇게 어저께 사퇴를 한 걸 보면서 대통령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영상 함께 보셨지만 2년 전만 해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이 여권 인사들이 2년 만에 뭐 지금은 별의 순간이겠지만 어느 순간이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저렇게 그 강력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 야당에는 사실상 그 대선 후보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가장 유력했던 안철수,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그냥 그 선거하면은 그 정권 재창출이 눈앞에 있는 건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등장했는데 이분은 한때 지지율 1위까지도 올라갔던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생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만약에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하겠다고 나올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이인영, 김종민, 김태년, 신동근, 노은혜 이런 분들이 뭐 직접 뭐 무슨 잘못을 해서 뭐 처벌받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문 정권 전체로는 만약에 그 윤석열 총장이 집권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렇게 그 비판한 게 과연 여당에 도움이 되느냐. 윤석열을 키워준 건 파라리 문정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과 공격, 이런 것들이 그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대선 주자로 키워줬는데 저런 비판들이 오히려 윤석열 그 총장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더 큰 정치인으로 키워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오늘 보니까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장모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뭐 어떻게 주저앉히겠다. 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니까 하지 않길 바라고 그 대신에 만약에 이제 정치를 선언하고 윤 총장의 그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른다면 왜 그런 걸까? 우리 문 정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반성해야지 오히려 내년 그 대선에서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도 논설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여당 그리고 제1야당 외에 또 제3지대가 있죠.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안 대표는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야권 지지자분들의 많은 기대가 이제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헌법 정신, 법치, 국민 상식, 또 국가 근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같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쭉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야권은 이제 환영 일색이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앞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 들어가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할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답부터 드리면, 국민의힘과도 함께 하고, 국민의당과도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그 제3지대라는 그 지대역에서 그 성공한 정치인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조직, 자금, 홍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당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나 각각은 선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은 너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기엔 너무 작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커다란 오래된 돌집과 같이 튼튼한 집이긴 한데, 현재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 하기가 썩 내키지는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국민의힘이라는 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완전히 바꿔야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든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합치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네. 전체적으로 합쳐서 큰 새로운 집을 만들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의원님은 국민의당은 너무 작고 국민의힘은 내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벌써부터 철석연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철수 대표의 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석, 두 개를 합쳐서 철석연대가 뜨면 대선에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아마 국민의당에서 만든 조가 아닐까도 싶은데, 류 변호사님, 안 대표와의 결합 가능성,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제3지대에서 뭔가를 윤석열 총장도 만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궁합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합이 좋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의 사표인지 출사표인지 그 일성이 뭡니까? 바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공정한 검찰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정이라는 화두를 하나 꺼내들었고요. 국민의 검찰은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특권층에 대항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게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정치 행보를 해오면서 해왔던 얘기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공정성장론이라는 나름의 경제 구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고, 공정성장 3법이라는 것도 이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 실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좌우, 보수, 진보에 가리지 않고 이제 실용적인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지를 계속 구축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과 안철수 대표와는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궁합이 잘 맞는다. 정말 철석연대가 뜰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 오전 사표가 수리된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서초동 집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벚꽃 나무가 집으로 배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데, 평론가님, 네. 일단은 두문불출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 게 바로 벚꽃나무, 윤 총장한테 시민이 보낸 선물인데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은 윤 전 총장의 이 정치로 빨리 나와달라 요청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당분간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사실 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이 길 것 같진 않다. 네. 또 길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안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다른 걸 할 거면 모르지만, 만약에 정치를 이왕 선언하고 의지를 굳힌 거라면 빠른 행보에 나서야 한다. 심지어는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재보선이 끝나면 중요한 접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재보선 뒤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내년 대선에 뛰어들려면 이번 재보선이 마지막 선거예요. 대선 예, 전에. 예. 그리고 여기 기여해야 한다.
그러게 보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측되는 바로는 아마 대학이나 기관, 강연 등 본인의 어떤 의지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권 주자라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강연 정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이 오랫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하진 않고 지금 계획은 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종 세트를 봤잖아요. 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수청에 강하게 반대했고 예. 그다음에 대구 고검에 가서 좌천됐던 곳인데 예. 감회가 특별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출정식이 연출이 됐어요.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날 사표를 던졌지만 사직 의사와 함께 더 다른 위치에서 뭐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국민 보호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이미 선언은 이루어졌고 그럼 이제 대외 활동 시작 시점인데 제 생각엔 며칠 봅니다. 며칠. 두문불출이요? 며칠 뒤에 나오실 거다, 나올 아니면 거다.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쯤 행보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윤 전 총장이 집 앞에서 강아지 산책하는 저 영상은 지난번에 직무 배제됐을 때 그때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때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많은 분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언제 시작될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정말 그 다음 달 재보선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말씀처럼 더불어 대학 강연이나 북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아요. 실제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비슷하게 이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데 이런 북콘서트를 이용하기도 했었잖아요.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의 북콘서트, 2011년 안철수 대표의 토크쇼 다 실패했죠. 두 분 다 강연으로 정치에 나섰다 다 실패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에 성공한 거는 당을 접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고 네. 윤석열 총장이 그 정치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내가 정치를 해서 뭘 하겠다는가? 이건 국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신 지금 검찰총장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한다는데 왜 하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총장이 답은 했어요. 헌법,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는데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정치가 너무 썩었는데 내가 한번 확 바꿔보겠다든지 이런 국민의 귀에 싹 들어오는 그 명분을 제시하고 난 뒤에야 강연을 하든 북콘서트를 하든 이런 거는 그냥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책은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나와야 될 거고 이 책이 나와야 강연이든 콘서트든 소재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것 같고 강연보다는 약간 토론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이제 언론단체라든지 몇 군데서 토론 요청도 이미 했고 윤 총장 스타일이 굉장히 토론을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본인의 장점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볼 것 같고 한 주간을 쓸 겁니다. 왜냐면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에 징계도 당하고 했지만 너무 그동안에 경무여서 일주일은 쉬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내년 대선 때까지는 1년 동안 쉴 시간이 없다고 보고 쉬고 그동안에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측근이나 어떤 멘토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고 첫 행보를 뭘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7 재보선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나와서 판을 주도하고 야권의 지도자로서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이도훈 논설위원 둘 다 휴식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윤 전 총장이 떠난 검찰은 일단 그냥 술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현재 검사의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박 장관의 이 얘기를 꼬집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시. 네, 박 장관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말, 이 말을 겨냥한 건데요.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일가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모든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들의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님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박범계 장관이 한 얘기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지아 변호사님, 네. 확실히 검찰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음이 계속 나오는 글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압권입니다. 뭐냐면 장관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수처는 왜 그게 같이 있나요? 이러면서 마지막 아이고 제가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마치거든요.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이런 이 박노상 검사가 이런 풍자 글을 올리게 된 데는 사실 두 가지 배경을 좀 엿볼 수 있죠. 예.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이 이제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을 엿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박범계 장관은 어쨌든 그 검찰청법상 인사권자입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죠. 근데 아무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